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화해가 돼서 학교폭력을 하지 않기로 다 의사합치가 됐는데 이미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녕하세요. 학교 변호사 김영미입니다. 학교폭력이 이제 신고가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교육청까지 가지 않고 학교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끝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사안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마다 학생생활지도부장, 학생부장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학교폭력 담당교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너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써봐 라고 해가지고 학생 확인서라는 용지를 하나 줘서 피해 사실을 입었던 거를 다 일목요연하게 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도 불러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어. 거기에 대해서 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대로 써봐. 이때 어떤 학교에서는 A라는 학생한테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써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 학생인 B 학생에게 어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개방형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부적절합니다. 혹시 교무실로 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대체 이분들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작년에 시행이 됐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안 그래도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우리한테 이 수사인지 아니면 지도인지 선도인지 모를 이런 조사까지 맡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서류를 정리해서 교육청으로까지 넘기라고 하니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입이 된 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이런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경찰관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들 사건을 해본 경력이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시행 초기에 지금 이제 만 1년이 됐는데 시행 초기에 우려가 많았어요. 경찰 출신의 전담조사관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상대로 수사처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 경력이 있는 분과 그 다음에 수사 경력이 있는 분의 그 역량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상담을 해본 결과 전담조사관의 이 조사에 대해서 불만 있는 학부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가 경찰서 가면 수사받을 때 경찰이 막 조서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질문을 하기는 해요. 질문을 하는데 좀 형식적으로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 조사할 때 가끔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 대동해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막고 이러다 보니 이 조사관 제도가 이제 이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데 이런 불만들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관이 이제 사안을 정리를 해서 학교에 보고를 합니다. 학교에 보고하는 기구 자체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게 이제 학교 내에 있는데 거기에 조사 보고서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어떤 걸 판단하느냐, 이 사안을 학교장 자체 종결로 그대로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으로 보고 교육지원청으로 넘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요.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외 사유가 있는데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첫 번째는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이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그 다음에 보복행위인 경우, 그 다음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어요. 재산상 피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 이때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4가지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 학교장 자체 종결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자가 저는 학교폭력으로 진행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써서 제출해야만 이게 학교장 자체 종결 사유가 되는 거지. 학교폭력 사안이 매우 경미해요. 경미하고 이게 무슨 학교폭력이야 라고 하는 사안들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행위는 벌어졌고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을 원한다. 그러면 절대 전담기구에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미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4가지 요건에 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피해 학생 쪽에서 나는 학교폭력으로 진행되는 거 원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근데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다음에 화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그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화해가 돼서 학교폭력을 하지 않기로 이미 뭐 다 의사합치가 됐는데 이미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교육지원청에도 연락하고 학교에도 연락해서 피해 학생 쪽에서 연락해야 되겠죠. 당연히 더 이상 저는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뒤늦게라도 이야기하시면 절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때도 학교폭력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쪽에서는 학교폭력이 이미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화해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행위를 좀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 충분히 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들은 언제 우리 사안을 보게 되나요? 궁금해 하시거든요. 미리 안녕하세요. 학교변호사 김영미입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단계에서 잘 끝나면 좋겠지만 학교장 자체 종결이 안 된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학폭이라고 하죠.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에 이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 구성원은 저처럼 변호사, 현직 경찰관, 그 다음에 현직 교사, 또 기본적으로 학부모들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위촉이 되면 임기가 2년이에요. 작년에 2024년 1월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까지 해서 2년간 임기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4년간 했어요.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어느 교육지원청이든 간에 4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보통 한 교육지원청 산하의 이 학폭위 위원들을 한 50명에서 한 100명 가까이 뽑는 것 같아요. 어떤 학폭 사안이 올라오게 되면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학폭 심의는 기본적으로 4명만 채워지면 심의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위원장 가운데 앉아 있고 양쪽에 심의위원들이 보통 4명 아니면 3명 아니면 5명 이렇게 앉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도 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인데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장,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또 학교폭력 전문가 위원들 몇 분 또 추가해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구성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3년에 엄청난 학교폭력 법률이 바뀌었고 대책도 바뀌었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알아야 되는 거는 학교에 있는 전담기구,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던가 봐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미리 사전에 알려주지 않느냐. 이걸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결정이 난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열린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먼저 부르는데 그러면 피해 학생 진술을 먼저 딱 듣고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가 들어오게 하는데요. 보통 1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들어오게 합니다. 5명 정도의 위원들 중에 먼저 기피 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 뭐 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히 억하심정을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이면 기피 신청은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 위원과 내가 별로 좀 껄끄러워. 그러면 당연히 기피 신청해야죠. 근데 반대로 위원이 오히려 나를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위원이 내가 맡은 건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 알아서 위원이 또 나는 맡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들은 언제 우리 사안을 보게 되나요? 궁금해 하시거든요. 미리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와 뭐 양쪽이 낸 자료를 서류로만 보게 되면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뭐 떠듬떠듬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위원들 다 압니다. 그 아이의 진술에만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서류로 작성된 서류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또 후속 질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답변이 좀 답답하고 그렇더라도 중간에 막 끼어들거나 그러지 마시고 따로 메모지 같은 데다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그때 부연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사기관에 가서 변호인으로서 동석을 할 때도 변호사가 자꾸 껴들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퇴정시키기도 하거든요. 이 학생이 답변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좀 더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내던가 아니면 나중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 중간에 변호사가 끼어들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나 민사사건하고 달라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선정해서 조치가 더 세게 나오는 경우도 저도 봤어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 확인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대체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학생 확인서를 그렇게 너무 간략하게 썼어? 왜 너가 당한 거를 아니면 너가 뭐 억울한 부분을 왜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어? 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심의위원회에 가시기 전에 미리 학부모의 이제 의견을 담은 그런 서면을 미리미리 내시면 위원들이 그걸 검토해서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심의위원들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그날 심의위원회 가서 진술한 날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바로 알 수 있냐? 아니에요. 결과는 그날 나오지만 자학사 입장에서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보고서 형태의 서류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학부모들한테 결과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기까지는 10일에서 한 2주 전후로 해서 결과 통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 결과 통지를 받은 다음에 후속적으로 뭐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 절차를 갈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통지가 올 때까지 어쨌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애들만 2명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믿고 싶죠. 제가 늘 교육하는 게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지만 거짓말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학교 변호사 김영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폭이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했어요. 거의 다 대부분은 쌍방이에요. 마폭이라는 게 학폭을 걸었는데 맞대응해서 또 학폭을 건다 라는 의미거든요. A 학생이 사실은 B 학생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A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A 학생이 본인이 주먹으로 친 행동이 있으니까 어쨌든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처분에 다 수긍하면서 조치를 이행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유 없이 B 학생을 때린 게 아니에요. B 학생이 그 전부터 계속 A 학생을 불편한 행동을 가끔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A 학생이 참다 못해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렸던 거예요. 이 A 학생도 이 B 학생의 이런 언어폭력으로 맞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마폭 사안입니다. 결국은 B 학생도 언어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조치를 현재로서는 둘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받는데 이제 조치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냥 양쪽 다 조치를 받느니 그냥 서로 사과하고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A 학생이 없던 일을 갑자기 만들어내가지고 B 학생을 마폭으로 건 거예요. 그럼 B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진짜 100% 피해자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그 A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에 간 일도 없고 CCTV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 그날의 CCTV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열람을 하시고 복사는 안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열람을 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 학생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밝혀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 학생이 말하는 시간에 이 B 학생이 다른 학생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날 그 시간에 저는 B랑 뭘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내는 방법이 있겠죠. 이 B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니 당연히 알아서 학교에서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겠지 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B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조치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 두 건이 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B가 정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B가 A를 가해했다라는 학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 없이 나오겠죠. 그러면 A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은 가해자인데 본인도 피해자라고 B를 허위 신고한 거잖아요. 그럼 A 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했던 B에 대한 신체폭력에 대한 조치 플러스 B가 A를 가해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인 거예요. 그래서 2차 가해까지 더해져서 조치가 가중된 조치가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마폭으로 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는데요. A 학생이 피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B 학생이 난 당연히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부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A 학생이 본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 언어폭력을 했다라고 하면서 마폭을 신고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가해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가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A 학생도 심의위원회 가서 본인의 피해 진술을 되게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B 학생에게는 전학 조치가 내려졌어요. 네, 그 정도로 조치가 세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A와 B는 둘 다 비슷비슷한 잘못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A 학생이 본인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본인이 가한 가해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무조건 피해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양쪽 다 학교폭력 조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행정심판까지 가서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그 거짓말을 사실대로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남자애들만 2명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믿고 싶죠. 제가 늘 교육하는 게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늘 교육해요.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하는 거 제일 나쁜 거야 라고 하지만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 했다는 거 알았을 때 부모가 받는 충격이 좀 크긴 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커가면서 부모님한테 크고 작은 거짓말 했어요. 뭐 예를 들어 학용품 뭐 1,000원이면 될 걸 2,000원 받아가고 이런 것도 소소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나한테 말을 안 한 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분위기를 잘 형성해서 그 답을 이끌어내시고 아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마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억울한 경우에는 당연히 마폭을 해야 되지만 이걸 잘못된 방법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